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0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김 편집장님 벌써 10회째인데요. 10회를 맞이하는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아니, 글쎄, 이것 때문에 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 이제 정욱식 씨가 사고 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끌려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 순간 제 생활이 다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예. 10회가 돼도 항상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또 우리가 벌써 이제 10회째를 맞이했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좀 특집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준비한 야심적인 특집이죠? 네네. 그 본인께서는 정계를 은퇴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계에서는 여전히 이분을 지금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은퇴했다는 것도 정치 같아 보이기도 해요.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발언을 또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가전 이슈격으로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신지 이제 본 방송 시작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에 앞서서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진짜 안보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소식들로 뜨거웠을까요? 미국과 중국 양국 6자 회담 수석대표의 만남이 28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양국 대표의 만남은 긍정적이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는 6자 회담의 방식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를 6자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중국은 우선 6자 회담을 재개 후 국가 간 상호 조율 과정을 거쳐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준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양국이 회담 재개의 조건에 대한 이견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육자회담 재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동이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만큼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변화만을 요구할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박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박 씨가 외국에 가서 특별히 힘을 쏟아본 것은 경제 협력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닌 동족 대결을 위한 국제 공조 구걸노름이다. 육자회담 재개 논의가 오가는 현 시점에서 정작 육자회담 최대 당사국인 두 국가의 서로 엇갈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센가쿠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힘겨루기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这次演习的针对性非常明显，很可能就是剑指中国，而夺岛的假想对象也就是中国的钓鱼岛。しっかりとした警戒監視を強めるということは通常の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中国の話については全く私どもとしては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지난 11월 1일 일본 자위대가 육해공 34,000명, 항공기 380기, 함정 6척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훈련이 센가쿠 다오이다오 방어 및 탈환을 주둔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자위대 훈련 다음 날인 2일, 일본을 겨냥한 듯한 중국 해군 사령관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우성리 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의 원해 실전화 능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을 밝혀 중일 양국의 센가쿠 다오이다오 주변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정치에서 명분은 중요합니다. 말은 그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내뱉은 말로 인한 정치적 명분 때문에 무력 충돌이라는 되돌리지 못할 선택을 하지 않기를 양국 지도자들에게 바랍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가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중일 관계를 고려하여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조야의 대표적인 지일파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신사 참배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안보는 자위권의 유무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아베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전해드린 문채연이었습니다. 네, 진짜 안보 10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보건 바이러스 이런 거 다루던 사람이 남북관계 안보 이런 거 하려니까 예. 비슷해요. 그게 네. 건강을 지키는 거나 네.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거나 네.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거나 좀 닮은 네. 점이 있어서 네. 오늘 재밌는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벌써 안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바로 포괄 안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화록을 보시면서 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와 또 남북 관계를 다루는 것이 모두 우리가 또 개인의 건강, 사회의 건강, 국가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이 지금 대화록 관련해서 또 해설서도 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진짜 안보 방송에 왜 유시민 전 장관님을 모셨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이런 단행본을 내셨는데요. 네. 이 단행본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대화록의 진실 한번 파헤치고 네. 더 나아가선 참여정부 또 그
전 정부들이나 그 이후 정부의 한번 통일외교 안보 정책을 또 총괄적으로 평가해보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장관님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책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전직 장관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작가로 나왔는데. 아, 작가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독해에 관한 책이어서. 네. 예. 그럼 유 작가시네? 예, 유 작가입니다. 유 작가님 이렇게 유 선생이라고 해주십시오. 유 선생, 그래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저기 8월 말에 책 써가지고 이렇게 서가의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내 책이 꽂혀 있었다고요.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뒤로 더 밀리죠. 독자들이 이 책으로 이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 아니, 한결 저는 짐을 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예. 원래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려나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일견 당연하면서도 서글픈 진리죠. 네네. 네. 뭐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 책을 써놓는데 10,000권도 안 나가요. 뭐 사실 김종대 편집자뿐만 아니라 뭐 저 역시 뭐 지금까지 쓴 책을 다 합쳐도 10,000권이 될까 말까 한데 예, 이제 책 한 권 낼 때마다 이렇게 또 우리 사회에 커다란 또 화두와 화제를 몰고 오신 우리 유 작가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반갑게.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은 무슨 또 우리끼리 이거 뭐 그런 과찬의 말씀을. 예. 아니 그런데 쉬운 책은 아니에요. 예, 이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이 어느 안보 전문가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대화록 시끄러웠는데 그죠? 네네. 예, 우선 이 책의 집필 동기와 간략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6월 24일인가요? 그 국정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하고 전문을 국회에다가 다 제출을 했고 언론에 그냥 릴리스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광석화처럼 해치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거 공개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빨리 접속을 해서 다운을 하나 받아서 봤어요. 야, 이제 논란이 끝났구나 이걸로. 근데 국정원이 왜 공개했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난독증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난독증. 네. 그러니까 있는 텍스트를 맥락 그대로 못 읽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우리 수능 시험의 언어 영역 있잖아요. 언어 영역. 근데 되게 그게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이 생기기 전에 대학을 가셨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주로 난독증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해설이 필요하겠다. 이제 와서 그분들 보고 수능 시험 다시 보러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우리 세 사람 모두 수능 이전 세대 아닙니까? 그 수능을 안 봤던 분들도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난독이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발언 중에 이제 NLL은 바꿔야 됩니다. 이 발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봐라 NLL을 바꾼다고 그랬다. NLL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바꾸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따라서 노무현은 종북이고 김정일 편을 들었고 국가안보를 팔아먹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반역자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그럼요. 반역의 대통령 뭐 이런 표현. 어떤 한 문장을 딱 보면 한 문장으로는 이제 의사표시가 충분치 않잖아요. 그럼 앞뒤 문장이 어떻게 돼 있나?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나?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논의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 그리고 그 말들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실은 뭐가 있었나? 그리고 후속 회담에서 그럼 논의는 어떻게 됐나? 이거를 다 살펴보고 나서 그 말을 해석해야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수능 시험에 언어 영역 점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NLL은 바꿔야 됩니다라는 말을 곧장 NLL 포기. NLL 상납. 이렇게 독해를 해버리면,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런 게 난독증입니다. 난독증. 맥락을 제거하고, 또는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메시지, 어떤 문장을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원래 무진장 지장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출세를 하더라고요, 요새. 글쎄 말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 이거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는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게 다른 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구상,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더 이상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을 요하지 않는 예. 그런 어떤 평화와 경제의 바다로 바꾸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해서 지금 1년 넘게 예. 온 나라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왜 이렇게 난독이 심할까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자기들 주관적인 생각이나 소망 또는 감정 네. 이런 거에 치우쳐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럼 뭐 국민들은 왜 거기 휘둘리지?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응답자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이 네, NLL 포기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고인이 된 대통령이지만 정치적 경쟁 진영이니까 네. 모함을 한다 치더라도 네. 그럼 국민들은 왜 거기 따라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을까? 네.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목만 언론 보도 제목만 보고 그렇죠. 판단하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지읒지읒 신문과 뭐 네. 그런 예, 미음 신문도 있고요. 예, 거기 이제 뭐 버금 딸림 방송 네, 뭐 네. 이런 거의 제목만 보시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읽기가 어려워요. 아, 대화록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의 최고 권력자 네. 또는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에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노출하는 네. 그 네. 회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뭔가 합의를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네. 그래서 대화 자체가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남북 정상들은 최고급 정보를 깔고 그렇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는 정보 격차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맥락을 압축해서 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뭐 그렇다면 이제 뭐 그 꼭 참여정부 때 인사가 아니더라도요. 예. 남북 관계를 다루는 어떤 뭐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뭐 기자들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굳이 그 우리 유 작가님이 안 나셨어도 예. 다른 분이 이렇게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짜이실 수 있잖아요. 완전 초짜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처음에 특강을 한번 했죠. 독해 네. 대화록 독해 특강을 한번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소책자 온라인으로 소책자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정도 가지고는 풍부하게 이 대화록의 컨텍스트를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글과 말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예. 저도 우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대화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합의 문서들을 찾아보고 옛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고 이렇게 네. 다 맞춰본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근데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니까 네. 그 보통 시민 눈높이에서 네. 그렇게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예, 동병상련이라고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이 맨날 뭐 평화 얘기하고 안보 얘기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좀 이렇게 네. 깨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오히려 보통 사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걸 보고 싶어 했다는 그 자체가 네. 정 대표나 저나 잘 안 되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이 그렇죠. 아니고 전문가들은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아니 그런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네. 어디까지 아는지를 네. 사실 전문가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걸 잘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몰랐던 것 같으면 국민들 99%가 예. 몰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대화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네. 네. 어허. 남북 관계는 우리 다 대충 알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네. 남북 간에 이렇게 많은 합의서, 중요한 합의서들이 만들어졌고 네. 그 합의문의 내용이 이렇게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네. 이런 합의들이 있었구나.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고요. 네. 예.
물론 그 당시에 뉴스 다 나오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새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쓰시면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그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을 좀 다시 보게 됐다. 뭐 이런 또 좀 뭐 행간에 그런 뉘앙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저도 꽤 놀랐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된 것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이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 철수, 유엔 연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무슨 불가침 부속 합의서까지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해가지고 아주 포괄적이고 정말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이적인 느낌이신 것 같은데 사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집권한 지 불과 반년 만에 77선언이라고 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발표되고 거의 뭐 정권의 정기간 중에 이런 어떤 그 남북 협력 고위급 회담 또 합의서 그뿐입니까?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중공, 소련 이런 그 대공산권 외교까지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도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고르바초프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그 동토의 땅이라고만 알려져 있던 그 중국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수교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익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언어로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 저는 이런 용어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보수 쪽의 용어를 쓰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옛 공산권 쪽으로 그냥 엄청나게 지구 절반 맞습니다.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교역 대상이 처음 되었던 중국이 지금은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의 무역 파트너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일본보다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아주 그 원천적인 힘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박철원 씨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지만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보수적 그런 세계관에 비춰볼 때. 그런데 왜 보수들조차도 노태우 대통령을 잘 평가 안 해주냐.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김대중 정부 때 나온 뭐 6.15 공동선언이나 또 참여정부 때 나온 14선언 이런 어떤 그 모태가 아주 중요한 그 모태가 바로 그 노태우 정부 때 합의된 남북 기본 합의서 아니겠습니까? 기본 합의서 세 번째 단락이 경제 협력에 관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 요즘 많이 아프신데 이 얘기 들으면 조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 많이 할 시간이 없고 본격적인 좀 책 얘기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전부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장마다 어떤 대화록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 직접적으로 많이 또 청취자들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도대체 NLL 이 포기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1년째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는가? 우선 이것부터 답을 내려놓고 왜 그런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보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진짜 안보라는 거는 뭐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걱정을 별로 안 하는 상황. 이게 안보가 잘 된 상태예요. 걱정이 없는 상황. 불안이 없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떨 때 불안감을 덜 느끼냐 하면 내가 사는 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참 마음에 든다. 괜찮다. 그럼 내가 우연히 여기서 태어나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게 좀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 그 사회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이 왔을 때 또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가지게 되겠죠. 뭐 군인은 군인대로 또 민간인은 민간인,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안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 NLL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안보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애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잖아요. 아주 뭐 대선 내내 써먹었어요. 사실이죠. NLL 때문에 충돌이 많이 과거에 일어났고 교전이 일어나면서 우리 장병들이
이 안타깝게도 순국을 하거나 네. 또는 큰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민간인 희생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피와 죽음으로 지켰다는 거는. 근데 안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안보라는 거는 국민 누구도 바다 위에 지도에만 존재하는 바다 위에 실제로 있지도 않는 어떤 가상의 선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죽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보수 진영 쪽의 안보 관점이 현상 유지. 그리고 누가 여기 못 넘어오게 해. 이런 것을 안보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노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 사려고 했던 것은 더 이상 NLL 때문에 누군가 죽거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우선 김정일 위원장은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아주 무성의하게 이 회담에 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모두 발언, 기조 발언에서 꼼꼼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을 세 분야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의견을 낸 것, 제안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반응을 안 보였어요. 뭐 그런 거야 되면 좋고 이런 식이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딱 하나 제안한 게 공동어로구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NLL 우리가 주장하는 NLL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해상 군사경계선, 그게 NLL보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이를 공동의료구역으로 해서 군은 철수하고 경찰이 공동관리하게 하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NLL 그 공동어로를 정상회담에서 먼저 제기한 사람은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이에요. 회담에서 먼저 제기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아니 저 정전협정 이후에 60년 동안 60년 가깝게 그 해역을 우리가 관할해온 구역이고 근데 갑자기 그 우리는 밑으로 물러서고 우리가 관할하던 해역을 공동으로를 하고 이 북한 배가 내려오게 하자. 그거 해서 대통령이 와서 맞아 죽지. 그거를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일단 좋은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 슬쩍 걸칩니다. 그 NLL은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뭐 옛날 기본 합의에 따라서 협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슬쩍 지나가요. 그때 옛날 기본 합의가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체결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거기에 이제 불가침 조항. 그거하고 부속 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서. 부속 합의서. 그 당시 이제 정원식 총리하고 북한 연영묵 총리가 이제 서명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전협정에 따른 거는 명시된 거는 그대로 불가침 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 없는 거는 이제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부속 합의서에 이제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없으니까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새로운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에 관할하던 구역을 불가침 구역으로 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야 그래 NLL 니들 합의한 거 아니야. 국제법상 좀 약해. 이거 인정해줬고 북은 그거 니네 인정하니 그럼 협의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합의된 거라면 국제법상 확실하면 협의할 이유가 없죠. 남쪽도 양보를 했고 우리 쪽도 북도 그러면 일단 그럼 잠정적으로 너네들이 해온 거 우리 인정해 줄게. 근데 앞으로 협의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 합의가 될 때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존중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게 그게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노 대통령이 슬쩍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반박을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뒤에 한마디도 NLL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을 건드리지를 말고 그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새로 만들어서 덮 씌워버리자. 일거에 해결하자.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하면 대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극하면 우리 정상들이 큰 틀에서 이렇게 큰 구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하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남쪽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오히려 남쪽의 여론을 김정일 위원장이 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NLL을 포기한 게 아니고 NLL은 그냥 있고 그 NLL은 그냥
그 군사 해도상에만 존재하는 게 되고요. 네. 거기를 해주부터 인천 사이에 예, 여러 가지 해상생태공원도 만들고 공동어로구역도 만들고 그렇죠. 해주항을 개방해서 민간 직항로를 열고 네. 그다음에 임진강 한강 하구에 그 모래준설을 포함해서 하구 공동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강화도 인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도, 연평도 지금 이제 대청도, 소청도까지 백령도까지 가는 서해어도 그 일대가 NLL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힘을 겨루던 지역에서 아니 바다 위에 큰 벨트가 되어서 여기를 그냥 경제적으로 같이 쓰는 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NLL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보고 이렇게 될 때 남북은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던 가상의 선 대신에 함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의 해역을 공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북해군은 20km 이상 저 장산곳 북쪽으로 해군 주력이 이동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합참통제선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남북 양쪽 군대가 해상에서 충돌할 위험이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신 양쪽 해경이 들어와서 치안 유지, 질서 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 관리, 그다음에 저 중국 배가 불법 좀 못하게 단속하는 거, 그 정도 역할만 하게 되고 우리 남쪽 배가 이제 해주에 기계공단을 만들면서 해주항까지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렇죠. 이 구상을 합의를 한 거예요. 남북 정상이 그런 거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안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틀 것만큼도 이걸 변경 못 시키는 게 안보다. 이렇게 본다면 뭐. 그 말이 맞는 거죠. 뭐 새누리당이나 뭐 보수정 말이 맞는 거죠. 계속 피와 죽음을 요하는. 계속 피와 죽음을 바쳐야만 되는 상황. 근데 이제 피와 죽음, 국민 어느 한 사람의 피와 죽음도 안 바치도록 만드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절대 동의 안 하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NLL 사수라는 표현을 참 자주 썼는데. 그럼요. 이 사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죽음으로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국민들을 죽어라 여기에요. 그러면은 왜 죽으면서 지킵니까? 살아서 지키지. 그럼요. 그러니까 사수가 아니라 생수. 오히려 NLL 생수. 그러니까 숫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문제는 꼭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지키느냐, 아니면은 경제로서 살아서 번영하면서 지키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NLL의 성격 변경인 건 맞네요. 맞죠. NLL 변경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선을 바꾸는 거는. 나중에 평화협정 논의 솔직히 말하면 NLL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NLL이 괴물이잖아요. 이게 국제법적 지위도 불확실하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걸 이제 북의 이의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줬고 애매한데 그거야 어쨌든 논리적으로 어쨌든 이게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걸 건드리면 다 전부 벌떼같이 일어난다. 대화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괴물이 돼 있다. 그렇죠. 이 괴물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니까 그러지 말고 기존 합의도 있고 하니까 이 괴물의 힘을 빼고 더 이상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자. 그게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안보를 어떤 북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안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을 고립시키고 위축시키고 중국 쪽으로 붕괴시켜서 우리가 이제 흡수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이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국제사회 속으로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체제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평화협력지대가 되고 NLL의 이제 성격을 어떤 분쟁적인 선에서 보다 어떤 평화 유지적인 선으로 이렇게 성격을 변경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이거 영의 포기다. 둘째는 안보가 위협받는다.
북한의 어떤 군함이나 어선이 이게 남침을 하기 위해서 이젠 NLL이란 선에 구애받지 않고 마구마구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국방부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보수 언론에 자주 나는데 서해 북한의 공기부영장이 몇천 대다 있잖아요. 예, 인간 노래도 예, 인간 노래도 있다. 네. 예. 그러면 유사시에 2만 명의 특수부대가 그냥 인천 앞바다로 물밀듯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NLL은 생명선이다. 네. 이건 곧 죽어도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NLL이 무슨 철책선처럼 있기를 해요. 북이 NLL 때문에 못 넘어오나요? 힘이 없으니까 못 넘어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NLL을 방어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무슨 망고를 입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 선을 방어한다는 게 선의 물을 지키라는 얘기인지. 땅 같으면은 시설도 방어하고. 그럼요. 예, 철조망도 있고 그러지만은. 네. 바다 같으면 말입니다. 네. 그것에 바다의 선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해군이 제일 이해를 못 해요. 예, 그 하나의 면만 그렇죠. 통제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지. 네. 그 다음에 넘어온 것도 내비두면은 지들이 알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떨어지니까. 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다 근데 이 선을 지키라는 건 이게 육지 개념이거든요. 네. 지상군들이 하는 개념인데 이 해군은 가서 이렇게 바다를 점령하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 이 녹음을 하는 녹음하기 직전에 본 뉴스인데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전이라는 것은 북을 상대로 하는 적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국민의 오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최재천 의원이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명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하게 따지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왜 이 대화록에 나오는 NLL 관련 발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정치 공방을 일으켰느냐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계속 섬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되게 우리나라 반도 국가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1945년 이후에 38선으로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한 이후에 지금 약 70년 가까이 섬나라로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섬보다도 못한 거죠. 섬이면 그냥 바다 건너 가면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38선 지금은 휴전선에 꽉 막혀있기 때문에 거긴 갈 수 없는 땅에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섬보다도 못한. 북쪽은 철조망으로 막혀있고 동서남 3면은 이제 물로 막혀 있는 섬나라예요, 우리가. 조그만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NLL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이 허리가 잘린 반도 이 남단의 사실상의 섬나라로서 유라시아 대륙과 동떨어져 있고 그렇게 있으면서 오로지 북에 대한 증오심, 공포감 이거에 사로잡힌 가운데 권력을 쥐인 그런 안보를 내세운 지도자가 이건 위험해.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말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니시면서 무슨 원 유라시아 컨티넨트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NLL이다 무슨 DMZ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 도로 다 막아놓고 바다에도 지금 항로를 해주로 연결하면 결국 해주를 개방한다는 것은 거기서 중국으로 가는 노선까지 다 개방한다는 얘기니까 바다와 땅, 하늘을 전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려는 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안보를 팔아넘기고 종북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몰아붙이는 그 입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만 아닌데 우리만 그거 갖다 붙으면 다 되는데. 하나의 대륙이 다 되고 우리만 빠져 있는 건데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되지 어디 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다 이건 도대체가. 그러니까 동서남북.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씀을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뭐 예. 예, 가스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20년 전부터 우리가 쭉 준비해왔고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는 좀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풀리고 또 육지회담도 좀 잘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시권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좀 역으로 제안하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들을 때 외국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표정으로 안 나타나겠죠. 예. 자, 다시 NLL 문제로 한 번만 되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NLL을 슬쩍 건드려 본 거예요. 그렇죠. 찝쩍거린 거죠. 찝쩍거려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도 자기도 국방위원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NLL이 북한의 국가 이익을 상당히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 자기들 피해 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제가 그래서 이 책에 좀 서문에 이 책을 읽기 전에 한번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책을 읽어달라라고 해서 제가 우리 유 작가님의 또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서 이 대화록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근데 대화록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NLL 문제에 집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해주 못 내준다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그 점심시간에 자기 군 수뇌부를 쭉 불러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과 같은 사회 상태, 즉 남쪽에서는 NLL을 해상 분계선을 주장하고 북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선포한 해상 분계선을 또 고수하고 이러는 조건에선 이거 이제 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안 되니까 이걸 둘 다 포기하자. 그러니까 NLL 포기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 보시기에 왜 북한이 이렇게 NLL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NLL이 어떤 북한의 안보상, 경제상 어떤 이익이 아주 그 치명적인 아주 뭐 이런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1999년에 이제 서해에서 최초로 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1연평 해전이라고 하고 3년 후에 또 교전이 일어났고 MB 정부 들어와서도 또 일어났고 계속 서해가 이제 화약고가 됐죠. 그런데 북한은 이 서해에서 국가의 핵심 이익을 점점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1연평 해전은 꽃게잡이에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갑자기 꽃게가 많이 잡히니까 어선이 몰려들고 그 어선을 경비하기 위해서 군함이 외곽에서 다시 몰려들고 게다가 이게 붙어버리니까 연평도에서 꽃게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군 13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참하게 죽였어요. 일방적 교전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북한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수확한 꽃게를 또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냉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통해서 왔으면 다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꽃게 아마 어느 가정이든 다 드셨을 거예요. 그 꽃게잡이엔 피가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건 외화벌이의 경제적 이익이죠. 두 번째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떤 이제 남측의 어떤 그 군함들이 점점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평양까지 거리가 말입니다. 불과 인천보다 평양이 더 가까워요. 백령도가 정도 되면 이제 평양이 코앞이에요. 70km밖에 안 돼요. 인천이 230km예요. 함대지 미사일 같은 거 쏘면 한 방이면 가고요.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40km 사정거리인데 한 방이면 해주가 폭격을 당해요. 자, 안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되고 반면에 우리도 영종도에 공항 건설했죠. 송도에 신도시했죠. 이러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이 서해에서 국가의 핵심 이익이 생겨버리고 안보와 경제의 최고 요충지로 되니까 이제는 북쪽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사실상 북한을 봉쇄하는 봉쇄선으로 기능했던 이거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 건데 이 NLL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바라본 거죠. 이런 부분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에서 북측으로서는 우리한테 이 NLL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억울하거든요. 해주가 답답하니까. 그렇죠. 코앞에 와 있으니까. 근데 바다에 못 나가잖아요. 해구가 갇힌 항구고 항구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거의 마비된 항구가 돼버렸거든요. 1973년도인가요? 이제 미국 중앙정보부 그 CIA에서 이제 NLL 관련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조사 보고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NLL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해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질식 상태를 느끼게 될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NLL 문제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이제 예언대로 됐어요. 이제 40년 전에 이제 그런 어떤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NLL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건 남측의 영토선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 수 없다. 그럼 결국 싸우고 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하고 오는 거죠. 예. 그럼 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습니다. 자, 김정일 위원장 NLL 툭 건드렸는데 그 다음에 노 대통령의 전략이 어떻게 나요? 전략이 이제 일단 그 NLL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옛날 기본 합의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설적 걸쳤고. 예. 오후에 가서는 여러 차례 그 NLL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으로서는 자존심이 걸렸고. 그렇죠. 남으로서는 뭐 국민들 중에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벌떼처럼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이 NLL을 건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노 대통령이 단언을 해요. 예. 근데 해주를 개방하는 이제 그걸 오케이를 할 때 국방위원장이 저는 이제 좀 다른 느낌을 받은 게 군 장성들 만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담보가 하나 있어야 된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 건 거 예. 그거 어떻게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그 NLL 문제 해결을 하는 목적이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나와요. 그렇죠. 네, 김정일 위원장 그렇죠. 표현. 네. 이제 그게 있어야만 실제로 그 평화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신뢰가 확실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평화 체제로 가는 첫 단계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 저는 이 대화록 전체를 보면서 핵 문제도 그렇고 NLL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요하게 목표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평화 체제예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교전 당사국이 아니게 되는 상황.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거기 초점이 맞춰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이 이 NLL 문제를 해결을 중시한 것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3자 회담이든 3자 미국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든 아니면 정전협정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든 이 단계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LL 문제를 어떻게든 우회를 하든 해결을 하든 하여튼 이것을 현안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의 사업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평화협정 체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북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지였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어떤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을. 아이 뭐 제가 보기엔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전체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실 NLL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이 돼야죠. 해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2개잖아요. 걸림돌이 2개입니다. 하나는 NLL 문제예요. 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상 경계선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돼요. 그럼요. 그거 없이 정전체제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넣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문에 외국 군대가 다 철수하게 돼 있어요. 한반도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60년 동안 미군이 철수를 안 했어요. 중국군은 몇 달 후에 전쟁 끝나고 갔지만 근데 이제 우리 쪽 얘기는 중국군은 맘만 먹으면 압록강 건너면 바로 들어오지만 미국은 태평양 건너와야 되니까 늦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공군은 더 빨리 와요.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발전하면. 하여튼 그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북이 부분적으로 양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이 안 돼요. 이 아주 중대한 걸림돌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는 결심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협상 기간과
그렇습니다. 협의가 필요해요. 네. 상호 접근 과정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할 수 있겠죠, 이제. 맞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의 전략을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NLL에 대한 현상 변경, 뭐 이것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정상회담 의제라기보다는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 평화 조약 또는 평화 협정 이런 걸 체결할 때 의제가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의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평화 상태를 만들려면 법적인 정리가 다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 정부 내에서도 NLL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결국은 정상회담에 가서 이 노 대통령의 어떤 그 행태와 자세를 보면은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이 어떤 국제법적 성격을 갖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단지 그 성격은 놔두고 어떤 그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의존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만약에 이게 의제가 된다면 그건 평화협정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때는 의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번 쭉 복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뭐 좀 이따 또 우리가 2부 시간에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뭐 종전선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도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핵 문제도 있고 이건 좀 오랜 시간을 요하는데 어떻게든지 이제 한반도에서 이 정전 상태를 좀 끝내고 이걸 좀 평화협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문을 열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또 종전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선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신뢰 구축, 군사 문제 해결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걸 NLL을 현상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남측 정서상 도저히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선은 그대로 두되 이거를 이제 그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평화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이걸 덮어버리자. 그래서 이거 남북한이 좀 그 이제 관리 가능한 그렇죠. 그리고 공동의 번영과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서 종전선언으로 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일련의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갖고 임했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화록을 보면 이제 평화협정 체제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노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기조 발언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삼국 정상회담 하는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부시 대통령이 주선하는 모양새를 갖춘 남북미 이 삼국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어떠냐. 맞습니다. 이 제안을 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반응이 놀라운 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북한 북쪽 정보기관도 밥 먹고 노는 데는 아니니까 이제 다 들었겠죠 이미.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간 얘기였어요. 이 대화록을 보면. 그리고 부시 대통령하고 노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로 삼국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다시 그 얘기를 이제 기본 입장 발표에서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 반응이 이래요. 그거 되면 좋고. 그렇죠. 되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아주 큰 의미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뉘앙스는 되지도 않을 거. 되면 좋고. 그 관심 있으시면 한번 추진해 보시고 이 정도로 다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왜 김정일 위원장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그 나중에 아주 중요한 그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뭐라 나오냐면 그 뭐 김영관 그 통전부 부장한테 이제 묻듯이 이제 부시 대통령도 얼마 안 남았지 이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부시 대통령은 얼마 안 남았지가 아니다. 도라고 하는 조사를 쓰거든요. 부시 대통령도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 종전선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불과 한 3개월 정도 안 남았고 양쪽 다 얼마 안 남았다. 부시 대통령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두 사람이 이런 종전선언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전선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어떤 좀 탐탁치 않았다기보다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을 갖다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강한 회의감이 바로 제일 황당한 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를 더 걱정해.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걱정할 게 없잖아. 당해봤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자기들은 독재국가니까 뭐 걱정할 게 없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었을 때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크게 당했고 그리고 뭐 그 대화록에도 이제 그런 행간이 읽히지 않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포용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제대로 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뭐 6.15 공동선언이 뭐 종이짝이 됐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빈종이짝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뭐 거기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또 이제 이른바 자주 논쟁 연결되고.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략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이거는 일종의 증언 같은 건데 저로서는 제가 그 2003년 4월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2003년 4월에 1년짜리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청와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4월 달이에요. 4월 말. 2003년 4월 말이에요. 노 대통령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뭘 화를 내시냐 하면 부시 대통령 때문에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이제 북한 핵 둘러싼 위기가 와서 이제 부시 독트린 발표해서 악의 축 국가는 선제 핵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맞습니다. 북에 대한 미국 독자적인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을 때예요. 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우리는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모든 문제는 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일단 북이나 미국이나 어느 쪽이 엇길로 나가서 갈등이 조성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있냐고 막 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북관계 또는 동북아의 정세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을 군사 공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점에 관해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미군은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우리 국군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못 받을 거다. 이런 의사를 통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2003년 4월 말에. 제가 그러니까 유 작가님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미국에 통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미 관계가 최악이었던 거죠. 특히 북한 핵 문제나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그때 뭐 안보 IMF란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굉장히 격하게 그 양쪽 대통령들이 언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대화록도 가만히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한반도 정세 또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세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에 상관없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 전략이 저는 기본이었다고 봐요. 이런 토론을 사실 해야 돼요. 대화록을 보면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미국에다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게 자주잖아요. 자주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은 정치적 공방이라는 건 NLL 포기했냐 아니냐 이런 유치원 수준의 한심한 사이비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북은 행동을 보면 믿을 상대가 안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남북 간의 신뢰가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 사이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는 중국이나. 또는 중국. 주변 국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우리 대통령이 남의 손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지금 청와대 안보 전략 관련돼 일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고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외교안보의 업적의 단초도 어디서 열렸냐 하면 일단 정권의 핵심부가 모여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보자.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뭐 그때 김종희 외교안보 수석, 서동건 안기부장, 또 오자복 국방장관, 임동원 통일부 차관, 이홍구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의견 통일이 다 됐고 그렇죠. 예, 정권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가능했는데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자. 우리마저 평화를 얘기 안 하면 누가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줄 것인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라는 담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곧 이제 이게 또 자주라는 담론이 이 책의 2장에서 이제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자주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난 분량이 나옵니다. 엄청난 분량이. 자주라는 단어 빈도수가 아마 제일 많은. 그러니까 자주가 자주 나왔네. 자주가 자주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자주가 이게 뭔 말입니까? 대화록에서 나온 자주 얘기가. 우리가 이 얘기는 한번 또 지금 벌써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아, 그래? 2부 얘기는 자주부터 한번 좀 이 두 정상의 자주를 둘러싼 논쟁.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유 작가님께서 이제 이게 대화록의 하이라이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또 이 문제를 갖고 한번 2부 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또 2부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